네, 오늘 투표 상황이 어떤지 또 여야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는 이제 4시 기준 중앙선관위 전국 투표로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을?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표율은 뭐 지난 그 19대 총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체로 추이가 2014년 지방선거 네. 거기하고 거의 좀 동조화되거나 약간 더 좀 앞서가는 그런. 그때가 한 56% 정도 나왔었죠. 56.8%였죠. 그러니까 대략 뭐 지금 중앙선관위도 58%대 그 정도까지 좀 보는 것 같고요. 뭐 아주 많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번 그 총선에 비해서. 네. 지난번 총선이 54.2%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많이 좀 일단은 사전 투표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향상은 좀 되는 것 같고요. 이 투표율 추이가 지금 뭐 지역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좀 큽니다. 네. 그런데 역시 격전지는 뭐 그 도시든 뭐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 그 호남 지역이 투표율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야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 좀 높은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영남권에서는 그 생각만큼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공천 파동에 따른 약간의 좀 냉소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느슨해졌다 보수 진영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보다는 이제 좀 차라리 투표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보수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사전투표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초반에 좀 저조했던 거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비가 오락가락했죠. 예, 오락가락하고 사실은 뭐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에는 좀 네. 그 좋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사전 투표가 지난 그 19대 총선에는 사전 투표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가 생김으로써 네. 사실 아침 일찍 그 투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19대 국회에 비해서 20대 국회가 이번 그 투표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역시 1시 정도가 되면은 사전 투표하고 재외국민 그리고 선상투표 이런 표들이 같이 합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정도까지는 한 그 상당히 한 4% 정도 19대보다 밑돌다가 네. 그다음에 1시 정도 되니까 뭐 한 5% 이상 19대보다 더 많이 투표율이 잡힌 거 보면 역시 사전 투표에 상당 부분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사전 투표를 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렌드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고 역시 지금 1시 투표율 보면은 지금 지난번보다 5.5% 정도 앞선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을 해도 57% 조금 상회하는 그런 네. 정도가 나오는 거 보면 지난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해질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번에 초기에 공천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18대 국회가 최저 투표율이었죠. 46.1%. 네, 50% 밑돌았죠. 거기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바람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고 어떤 이슈도 없는 그런 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었고 국민들의 공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투표 의사층들이 상당 부분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남에서 녹색 바람이 네. 불면서 야권으로부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투표에 의한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야권표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결집하는 형상을 보이면서 보수층도 일정 정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결집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면서 투표율을 좀 견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야권의 투표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가 끝까지 가면서 후보 단일화. 예, 투표를 통한 후보 단일화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보수층이 과연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격전지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별 투표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나가는데 광주, 호남의 심장부라는 광주가 53%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지금 4시 30분 기준으로 50%를 조금 넘겼는데 아무래도 호남 지역 지금 김우석 부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야 대결 때문에 광주 유권자들 관심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결국 관심이 어느 진영에 유리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이 좀 특징이 사실 오늘 뭐 날씨 변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수도권 선거도 지금 굉장히 판세를 예측하기 좀 힘들게 이 투표 양상도 좀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이제 바람이 좀 거셌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론조사 공표 제일 마지막 그때 그 이제 시점에서의 그 공표 결과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상승 추세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세 차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차례 이제 방문한 거죠. 그렇게 장기간 방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주춤해졌는지 아니면 거꾸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이 됐는지 이게 여론조사 공표가 안 돼 보니까 사실은 지금 깜깜한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투표율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연동돼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건데 양측이 지금 굉장히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들을 최대한 지금 투표장으로 좀 끌고 나오도록 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생각만큼 투표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표율이 지금 60%를 넘어간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도 좀 의외로 그 담담하게 지금 투표가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어떤 구조에서 어떤 격변 상황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계속 지금 CG가 나가고 있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7% 정도니까 전국 높죠. 평균보다 예. 7%포인트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 예.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야권표가 분열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민의당, 더민주 중에서 어디를 찍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는 진짜 예. 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할 때도 지금 전남이 제일 높았어요. 사전 투표 네. 투표율도. 그리고 광주, 호남권이 계속 높았고 영남에서 부산, 부산, 대구가 굉장히 낮았고 그런데 지금 본투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격차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시 녹색 바람이 불고 있는 호남에서 야권의 경쟁이 굉장히 뜨겁다. 그러나 이 판가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가 이 바람을 일정 정도 견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정말 펴봐야지 아는 거고 문제는 이 바람이 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라는 겁니다. 사실 녹색 바람이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 인천까지도 상륙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 줄지 사실은 바람은 있는데 국민의당이 마땅하게 지역구 후보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교차 투표를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은 다른 정당 투표를 하더라도 후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서 새누리당을 견제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교차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녹색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당 투표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당 후보의 상당 부분 표를 또 줌으로써 야권 분열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종로 같은 경우에도 1대1 구도가 딱 잡히니까 경합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1대1 구도로 되면서 수도권의 투표율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교차 투표, 수도권 교차 투표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시각 투표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50%를 살짝 넘는 지역도 있고 밑도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투표율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투표율 가지고 교차 투표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효과가 이제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지 네.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이제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공천 이제 파동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부동층화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막 이분들이 대거 지금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상황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하면서 그 유권자들이 좀 더 이렇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대가 과연 2030 세대인지 고령층인지 이게 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새누리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온다 한다면 막판에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저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표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 그대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조금 전에 교차 투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이제 출마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네. 이제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런 이제 표심의 이제 분산 현상 내지는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야권 진영으로 보자면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표심을 좀 통일하는 표심 단일화의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인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또한 그렇게까지 바람이 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30 세대 내지는 그 호남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이 대거 좀 투표장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 그 투표율이 지금 이 정도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조짐은 지금 안 보인다. 막판 이제 투표가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보통 이제 재보선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평일에. 그러다 보면 이제 퇴근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저녁에 막바지 행렬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렇죠. 사실 예. 지금 사전 투표도 이틀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표율이 3일인 격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급해서 뭐 투표율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표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 그리고 각 당이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투표장까지 유인을 할 수 있느냐, 이 캠페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바람이 확 부느냐 안 부느냐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과정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또 이렇게 실망감이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투표장에 나올 유인이 없다. 사실 뭐 특별하게 정책적인 대안도 있고 없고 또 누구 스타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 뭐 포스트 박근혜라고 하는 그 이후에 여야의 대표 주자들이 그만큼 다른 그 일반 그 국민들을 유인할 정도로 스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야 대표들이 어떤 지역에선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게 그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 정도 바람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야당발 바람이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을지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큰 인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끌어낼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다 이 얘기신데 저희가 뭐 계속 이제는 뭐 투표 마감 시간이라서 이 얘기를 좀 꺼내기 좀 그렇습니다만 비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영향을 미친 효과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표율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엔 비가 왔는데 오후에는 일단 개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좀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제 투표까지 이제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이제 오전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고연령층들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밖에 잘 안 나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오후에 대거 나와서 투표장으로 나오실지 아니면 오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놀러 가려고 했던 계획들을 취소한 2030 세대들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뭐 놀러 가는 것보단 차라리 투표장 가자라고 네. 대거 나올지 이게 지금 판정하기가 지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현장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전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조금 고연령층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역시 고연령층들이 이제 투표 충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조금은 유리한 그런 그 환경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사실은 야당이 이번에 여기서 수도권에서 정말 승기를 잡으려면 2030 세대 사이에서 진짜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투표율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을 좀 상회를 하면서 55 내지 60까지 가면서 이 젊은 층들이 대거 지금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 예. 근데 지금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뭐 1시간여 동안에 그런 바람이 과연 불까요? 대체로 한 50%대 중후반 그 후반 정도로 정도. 예상은 되겠죠. 예, 대체 어떻게 보면 선관위 예측과 맞아 떨어지네요. 그 네, 정도면.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단순 계산해도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보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선박했다 할 정도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승리 기준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의석수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근데 일단 뭐 과반 의석을 지키는 것이 이제 목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
145석도 힘들다. 뭐 최근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 얘기가 나와서 이 전문가들 이제 견해하고는 상당히 달라가지고 좀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반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아마 이제 그 승패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야권 분열 구도가 수도권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 또 그 상당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160석 이상 정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과반 말씀하셨는데 과반이면 너무 좀 낮은 눈높이 아닙니까? 최근의 상황을 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5석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수층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 그렇지 네.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과반을 넘기는 목표를 생각해서 145석이라고 예측치를 내놓고 보수층이 좀 결집해서 이걸 좀 넘겨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던 거거든요. 며칠 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반 문제는 새누리당의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32석에서 35석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분위기를 타면 40석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 그건 좀 봐야 하는 거고 무소속 한 10석 그리고 정의당이 5에서 8석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이 50석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럼 250석이 남아요. 250석을 1, 2당이 나눠 갖게 되는데요. 250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150석 과반을 넘기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릿수로 그렇죠. 내려앉게 되는 100석이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트레이드오프 관계. 누가 올라가면 누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기면 더불어민주당은 90대로 떨어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100을 넘기면은 새누리당은 150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양자가 물러설 수 없는 지금 그렇죠. 수도권 네. 격전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격전지가 한 30군데 정도를 네. 뭐 미니멈으로 봐서 하면은 여기서 반반을 나눠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2대1, 3대1 이런 정도로 좀 나눠 가졌는데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새누리당에 2대1로 쏠리면은 과반을 넘기는 거고. 네. 3분의 2가 더민주당으로 가면은 100개 넘기면서 과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수도권의 격전지 30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특히 19대 국회가 그 총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상파 여론조사, 지상파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17군데가 틀렸어요. 네. 맞추는 걸 틀렸어요. 예측조사와 실제가 결과가. 틀렸습니다. 예. 여기가 다 격전지들인데 사실 17개 정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4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전 지역이 30개 정도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승패의 기준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개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도 출구조사 나오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게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서 가는 경우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누굴 지지한다기보단 덜 나쁜 사람 당을 찍으러 나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틀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압승, 두 분 다 지금 과반 정도를 네. 목표치로 얘기하셨는데 압승이라고 표현하려면 몇 석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160석 이상 이제 이상이면 충분히 확보하면 앞서기다. 일단 뭐 이겼다라고 이제 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70석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거의 완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네. 같고. 그 반면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더민주가 지금 상황은 별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7석을 확보하는 것은 뭐 여러모로 보건데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고 100석조차도 지금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데다가 오늘 좀 투표율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30 세대 사이에서 투표 의향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려면 나름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전 그 지난 대선 때처럼 뭐 70% 목표로 우리 투표하러 가자. 뭐 이런 열기가 좀 이제 가열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그 조짐들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볼 때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85석에서 95석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한계 상황을 좀 돌파해내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결국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투표장으로 젊은 층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렇게 매력적인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받질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사실 그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경제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데 매몰되면서 사실 선거 기간을 대부분 야권 단일화로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그 견제를 해야 한다는 이슈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선거가 끝나는 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석 정도 그 예전에 120석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못했다. 하지만 100석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0석 정도는 뭐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호남에서 나를 지지를 처리하면 나는 은퇴하겠다. 의석수는 얘기 안 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패배의 기준을 말은 안 했지만 네. 일정 정도 상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를 결국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세 자릿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100석이 안 되는 경우와 10석이 호남에서 10석이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건 완패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승패 기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사실은 이제 지금 여유가 좀 많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른바 원내 교섭단체 20석 예. 이것도 정말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녹색 바람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불면서 20석 이상은 이제 확보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석 전후로 지금 이제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당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결국은 이제 교차 투표가 이제 기대하는 만큼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나와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일부는 또 정의당 또 그렇죠. 정당 투표로 간다는 네.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많을지 아니면 국민의당 쪽으로 오는 부분이 더 많을지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서 일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부도 이제 그 국민의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당 투표가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남은 이제 그런 그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5시 이제 투표가 5시를 넘기면서 투표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5시 현재 투표율이 53.4%네. 그러니까 저번 4년 전 총선과 비교하면 일단 그 수준은 넘을 거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58% 가기까지는 조금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총선 이 투표율 가장 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여야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먼저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의 선거로 치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여당에서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공천 과정에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초반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는 100% 국민 경선을 하겠다.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100% 국민 경선을 하겠다. 네. 당에서 공천을 어떤 전략적인 의미에서 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걸로 그 이슈를 끌고 갔습니다. 사실 여야가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와 대표가 일정 정도의 갈등 관계에서 공천을 끌고 갔다. 그리고 그게 옥새 파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결과까지도 이끌어갔다. 과거에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당무 거부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사실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읍소 작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 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국민한테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패를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석 이상이 되면은 한숨을 쉬는 게 김무성 대표도 한숨을 쉬고 친박 진영에서도 한숨을 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성과도 같이 나누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다 그 과반이 못 미쳐가지고 그 책임을 져도 양쪽이 다 같이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권 플랜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입니다. 사실은 이게 총선이 대권의 전초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공천 과정이나 그 이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총선 과정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사실 대권 가는데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PK와 TK가 연대하지 않으면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권 주자로서는 어려운 과정이 되는데 TK 민심을 어떻게 담을 거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당권을 놓게 되면 바로 전당대회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결국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 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음 당권이 어떻게 우호적인 거나 아니면은 반대되는 측면에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도 미해결인 채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숙제만 잔뜩 안고 총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요 지도부의 정치적 거취 문제는 뭐 투표가 아직 진행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서도 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뒤에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포스트 총선 전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권보다 더 골치 아픈 쪽이 야권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견하고 있듯이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승리하는 네. 160석 이상이면 이제 완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기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공천 갈등이 상당히 있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분당 사태로까지 가게 된 것도 네. 결국은 이 공천 문제거든요. 근본을 따져보면. 자, 그렇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분당 이후에 어찌됐건 야권 전체를 좀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전 자체를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좀 만들어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찌됐건 대립각을 새누리당하고 세우면서 또 정부 여당하고 세우면서 경제심판론을 얘기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좀 공격을 해나가고 그렇게 전선을 좀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의외로 전선이 야야 간에 형성이 돼버렸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이게 내부 싸움으로 상당히 소진을 하는 바람에 정작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제대로 그 정부 여당을 타격을 못하는 이런 국면으로 이제 전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찌됐건 제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설령 107석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와 또 김정인 대표의 또 역할과 그것에 대한 평가 부분 그런 것들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7석을 지키면은 문재인 전 대표나 김종인 대표로서는 충분히 자기 롤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107석을 지키려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원래 목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분기시키겠다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 목표는 어찌됐건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나면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권 가동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창당을 해서 지금 한 게 한 3달 정도 됐죠. 사실은 3년 동안에 정치인 안철수는 없었습니다. 인기인 안철수는 있었어도. 네. 그렇지만 이 3개월 동안에 정치인 안철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자기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로 일정 정도 성과를 내서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동안과 다른 실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던 선거였다. 그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말하면 반사이익이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바람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여야가 다 스스로 자책골을 넣으면서 이제 그 반대적으로 점수를 가져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부터 총선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정치력과 개인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지금 대부분 호남 출신들이 다 그 국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럼 호남 출신이 중심이 돼 있는 이 당에서 본인이 어떻게 중도를 끌어안고 수도권을 끌어안아서 호남까지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정치력이 있느냐, 그런 세를 규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인데 아직은 그런 역량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만약 그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5권 한 문재인 대표는 결국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혼자 야권의 유일 주자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 지지층들이 안철수 혼자만 놔둘 거냐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을 끌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무슨 새로운 판을 짤 거냐 또 김부겸 대구 수성 수성의 대구에 김부겸이 살아왔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권 전체가 굉장히 요동치는 과정에서 안철수 개인이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굉장히 재밌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투표가 아직 뭐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포스트 총선 얘기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거는 국민의당이 일단 교섭단체는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대 국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많이 안 바뀔 거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3당 체제가 돼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투표율이 저렇게 별로 안 높아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공천이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은 좀 대규모 물갈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인들이 좀 많이 신인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젊은 2030 세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0, 50 세대 가운데서 각 분야에서 좀 검증된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갈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개파 공천만 오히려 난무를 했다는 거죠. 올 초에 사실은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쭉 해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국민들이 이 현역 교체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한 3분의 2 정도는 물갈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개파만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친문 개파, 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역시 친박 개파. 자, 그러면 이분들이 국민을 더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개파 수장을 더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던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심화가 돼 버렸다는 거죠. 19대보다도 더. 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좀 기대를 좀 걸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말씀은 저 100% 동감하는 게 사실 이제 끝나자마자 여야가 지도부를 다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줄서기가 이제 또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도 19대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대부분 상향식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이어서 했고 새로 들어오는 분 일부가 있었지만 그다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커리어를 보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줄서기, 그런 대선 국면에 되면은 국회가 또 대선 국면에 확 빨려 들어가지고 무슨 정책적인 대안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이 줄서기와 극한 대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번엔 굉장히 재보궐선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선 때까지 재보궐선거가 계속 벌어지면 의원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의정 활동을 할 사법 정국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천 과정의 갈등도 컸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낙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본선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이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비전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투표 시간이 한 46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53.5%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일단 55% 정도 그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